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팬데믹 시대의 K 좀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맡게 된 복도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SF 기후 위기 시대의 SF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비슷한 연관된 주제로 이번에는 좀비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보여줄 영상이나 이미지에 딱히 특별히 이렇게 잔혹하거나 보기가 힘든 그런 장면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사실 좀비물을 편안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미지는 괜찮겠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도대체 좀비라고 하는 이 괴물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왜 이 외래종 괴물이 마치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앞에서 제가 SF가 한국에서 우세종이 된 문학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좀비물도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 수많은 영화들, 그 다음에 작품들을 통해서 대단히 이른바 K 좀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해외에 또 많이 알려지게 돼 있죠. 자, 저는 이 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좀비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 워킹 데드, 걷는 좀비, 그 다음에 최근의 좀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좀비들은 막 뛰어다녀요.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러닝 데드,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좀비의 좀 더 세부적인 면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른바 K 좀비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 좀비 영화는 1980년에 처음으로 제작이 됐고, 한동안 이렇게 드문드문 조그만 영화에서 나오거나 하다가 2016년이 사실은 한국에서 좀비 영화의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본격적인. 그때 이제 연상호의 좀비 3부작과 여타의 작품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학 작품이나 허구 픽션에서의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좀비도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를 한번 살아있다라고 하는 해시태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작품,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송출된 킹덤 시리즈,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킹덤 시즌 1, 2, 그리고 이 킹덤 시즌 1의 프리퀄 작품이죠. 아신전까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제 학교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K 좀비의 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일단 좀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 좀비는 그 미국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 아프리카와 이 카리브해 종교에서 마법으로 되살아난 시체라고 불리죠. 그 미국의 쿠바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두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좀비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 신을 뜻하는 콩고 느잠비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혼성화된 언어죠. 쿠레오로에서 이제 좀비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좀비라고 하는 탄생은 태초부터 대단히 혼성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흑마술의 영향으로 살아있는 시체처럼 반복된 노동을 하는 노예적인 의미의 좀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좀비라는 단어가 나름대로 어떤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신이었는데 가장 고귀한 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930-40년대부터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좀비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이 좀비는 태생부터 정신적인 존재와 신을 뜻하는 육체적인 존재의 어떤 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비는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죽어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존재죠. 삶과 죽음의 어떤 역설을 함의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 텍스트에서 좀비는 이 마법섬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시브룩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 작가의 장편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좀비라는 괴물은요, 앞에서 제가 SF 강의 얘기할 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얘기했었는데요. 뭐 드라큘라 같은 작품들처럼 보통 이런 괴물들은 그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뭐 뱀파이어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좀비라는 괴물은 전설이 없어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 자, 초창기 좀비는 오히려 이 문학 텍스트보다, 이 좀비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문학 작품에서 출발하긴 하겠지만은 영화 버전을 통해서 훨씬 더 처음부터 잘 알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는 지금 빅터 헬퍼링 감독의 화이트 좀비가 전체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번역 자막은 없지만은 한번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화이트 좀비.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는 이 자크 뚜르네로 감독의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1943년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좀비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유래로서 이제 식민지와 노예제의 역사 같은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좀비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혼자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2명 이상이 없죠. 아주 단독적이고 유일합니다. 물론 전염시켜서 다른 존재를,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감염시키기도 하지만은 때를 지어 다니지는 않죠. 자, 초창기 좀비는 이렇게 멍하게 혼자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러한 좀비였고,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 좀비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이것을 몹 몬스터라고 부르는데 떼그물로 변하죠. 그리고 아마 이것의 가장 상징적인 영화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일 겁니다. 이따가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이제 좀비가 B급 하위 문화의 상징적인 괴물로 정착이 되었죠. 이 로메로 감독은 죽을 때까지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시체 3부작을 통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낮 혹은 나날,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세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이 떼괴물로 이제 이 좀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로메로 감독의 이전에도 좀비 영화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비슷한 좀비를 연상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있었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리처드 매드슨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됐죠. 이 나는 전설이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에서 좀비를 등장시키는데, 이 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괴물도 진화한다고. 이 좀비는 사실 좀비라기보다는 흡혈귀에 닮았습니다. 흡혈귀를 좀 더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비가 말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시체를 먹기도 하고, 또한 피를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말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조지 로메로 감독에 와서야 이 떼괴물로 좀비들이 정착했고, 그 이후로 이제 좀비들이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막 뛰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미국이 뭐 대중문화의 천병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쫙 퍼져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자, 앞에서 제가 좀비 영화 두 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하고 지금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는 영화 포스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아까 저는 좀비가 진화된 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창기 좀비가 지금과 같은 좀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벨라 루고시는 그 드라큘라 영화에서 고전적인 인물이죠. 아까 그 누구였죠? 프랑켄슈타인의 좀비가 그 특별한 배우를 써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것처럼, 벨라 루고시는 원래 드라큘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좀비에서 이 존재는 이번에는 좀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미지는 드라큘라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첩이 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거대한 흑인, 이제 거구의 흑인이 한 백인 여성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밤샘 노동시키고 그들을 지배해온 그 식민지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끝나는지를 환기시켜주는 영화여서 일종의 탈식민적 독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전부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는 자막이 달린 영화로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SF 강의하면서 프랑켄슈타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좀비 이전에 유럽에서 서양에서는 한 세 개 정도의 대표적인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괴물들의 이미지가 오늘날에 와서 이제 다 짬뽕이 돼서 좀비로 전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영됐었죠. 크리스토퍼 갱스의 늑대의 후예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벌어진 시골 마을에 거대한 등치를 가진 늑대가 출몰해가지고 프랑스의 구귀족, 나중에 이 귀족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디오 전사,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영화 속에서 이런 유럽인들을 제외한 비식민지인들이 말이 전혀 없는 존재로 출연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괴물들을 퇴치하는데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이 괴물의 이미지가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혁명 군중의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이 대혁명 직전에 나온 수많은 대중소설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 늑대 인간들을 되게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혁명 군중의 표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때로 뭉쳐진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 나중에 이제 좀비 이미지에 덧붙여지는 이런 이미지의 원형격이 바로 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이미지는 이 드라큘라 영화 중에서 최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라는 작품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예. 이 영화 배우가 변신한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이미지인데 이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제일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큘라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도 그렇고 일종의 사회학적 독법이 가능한 존재죠. 이렇게 이탈리아 출신의 비평가였습니다. 프랑코 모레티라는 사람이 바로 이 영국에서 1800년대에 출연했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드라큘라의 흡혈귀를 각각 이제 자본가, 노동자 이런 식으로 상징화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피를 빨고 전염을 시키고 탐욕스러운 어떤 지점들, 자본가에게 갖고 있는 이 지점들은 사실 좀비에게도 전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비가 귀족적인 복장이나 이런 걸 입지는 않죠. 대단히 헐벗고 피에 굶주려 있지만은 막 다 찢어진 헐거운 옷을 입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죠. 어떤 노동자의 이미지를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늑대에 때로 몰리는 혁명 군중의 이미지, 그 다음에 피를 빨고 착취를 하는 자본가의 어떤 일정한 속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헐벗은 이미지의 어떤 노동자의 이미지, 요 세 가지가 저는 현대적인 괴물인 좀비에게 덧붙여지면서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어떻게 좀비가 자본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모토가 이렇게 부르죠. 너희들이 바로, 당신들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이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의 이제 모토에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지 자신의 가치 창출을 통해서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들을 이 신자유주의는 불어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쳐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돈을 굴리는 자본가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자본가적인 속성, 남을 착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언제든지 매정하게 버릴 수 있는 이 자본가적 속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벗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 노동자의 속성이 사실은 저는 오늘날 현대적인 괴물인 좀비하고 너무 잘 어울리게 결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런 사회학적 설명도 흥미롭지만은 사실은 이 좀비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에는 그리고 오늘 이제 특강과 관련지어서 더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이 팬데믹 사태하고 좀비물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일단 좀비가 사람들을 물어서 다른 존재로 감염시키고 그 자신이 자신의 신체와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숙주처럼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좀비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지하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악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할 때의 호흡, 그 다음에 코, 비강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와 이 좀비라고 하는 존재는 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왼쪽에 아주 끔찍한 포스터, 흉물스러운 포스터인데요. 누군가가 이 코로나 좀비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나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좀비가 아니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학술 대회에서 일본의 이제 좀비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 오카모토 타케시 교수님이신데요.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분은 정말 일본의 그 전형적인 오타쿠 있죠. 네, 진짜 오타쿠 같은 이미지로 실제로 이렇게 분장도 하고 좀비에 관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 양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하고 이 좀비 영화의 핵심의 공통적인 어떤 감염이라고 하는 성질도 있다. 게다가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존재가 갖고 있는 속성은 너무 좀비적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앞으로 좀비물이 창조가 되고 쓰여질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맨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등장할 좀비물은 스토리가 완결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뭔가 해결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불길한 느낌을 남기는 서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화가 끝나고 소설이 끝나도 좀비 사태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 불길한 느낌이 계속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을까. 이분은 그렇게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강의했지만 이 좀비 사태는 언제든지 좀비 사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다른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둘러싸서 지금 기후변화와 같은 사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느낌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죠. 네. 예, 앞에서는 제가 이제 김홍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학자가 쓴 운동기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이 독특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근데 죽음을 의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생명 속에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생명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존재. 여기 바이러스 대신에 좀비라는 단어를 넣어보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의 작동이 멈췄지만 죽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바이러스라고도 부르지만 좀비라고도 부릅니다. 부활 가능성 속에서 잔존하는 것. 조건이 주어지면 맹렬하게 자기 복제를 하고 타자를 감염시켜서 타자를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도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호학적 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삶과 죽음이 우리는 보통 반대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약한 반대항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삶과 죽지 않은 것. 우리는 보통 살아있음을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죽지 않은 어떤 것을 살아있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저는 이 도식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 저 건너편에다가 한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중간, 인간과 바이러스의 중간, 비죽음과 비삼, 삶과 죽음의 어떤 중간에 이렇게 좀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상상적 피조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식을 가지고서 이 도식을 조금씩 증가시켜 가면서 삶과 비죽음 편에, 그리고 죽음과 비삶의 편에, 비죽음과 비삶의 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의 편에 각각 우리가 다룰 영화들을 한번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배치시켜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도식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좀비들의 속성을 오늘날 가장 잘 드러내는 두 개의 단어, 워킹과 러닝이라는 말로 한번 좀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1968년도에 나온 대표적인 존재죠. 네, 영화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좀비는 느릿느릿 때로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는 공교롭게도 좀비 영화들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제작된 좀비 영화, 주로 B급 문화를 통해서 전파된 이 좀비 영화들이 90년대는 거의 소강 상태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이 좀비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는요, 이 28주 후에서 가져온 건데요. 28일 후에서 이 비슷한 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주 후의 것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 데니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영화 감독이 만든 28일 후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좀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좀비들이 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도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죠? 러닝 데드로 워킹 데드가 이제 변화한 거죠. 그러면 이 워킹 데드가 러닝 데드로 변화한 것은 좀비의 진화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지 제가 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표는 제가 혼자 창작한 표가 아닙니다. 앞에서 오카모토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의 좀비 연구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후지타 나오야라고 하는 또 다른 좀비 전문가인 분이 쓴 책, 좀비 사회학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져온 도식을 제가 약간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00년대 이전의 좀비는 일단 워킹 데드, 느려요. 자, 그 다음에 느린데 두 번째 의미로 느리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변이가 느립니다. 다시 말해서 좀비에게 몰려서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어떨 때는 반나절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10분, 20분이기도 하지만은 물린 즉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변하는 그런 좀비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이 좀비로 변해가는 사후 과정, 사후 경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젠 저 존재가 인간에서 좀비로 변해간다는 확실한 느낌이 인간에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 속에서 인간과 좀비는 공존이 불가합니다. 네. 저 존재가, 인간이었던 저 존재가 완전히 타자로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나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를 꿰물는 존재로 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존재가 완전히 자기한테 인간의 타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과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좀비는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죠. 자, 좀비가 변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한 가족이든 누군가가 타자로 변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겠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상징적인. 뭐 나중에 매장도 하겠지만은 좀비를 죽이고 나서. 그렇지만은 내가 너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상을 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재밌는 어원 하나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장례라는 말이
그 우만도를 이게 라틴어로 우만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휴먼이라는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이탈리아의 17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죠. 지안바티스타 비코라는 철학자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개념 규정에 바로 이 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애도 장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많은 좀비 영화들, 물론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좀비 영화들 중에서도 장례를 치르는 장면들, 상징적인 애도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좀비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거해서 시체로 쌓아놓고 매장시키는 장면도 따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냥 매장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쫓겨다니는 거죠. 자, 2000년대 이후에 좀비를 보시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우리나라 좀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이 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물리면은 그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인식 변화가 생깁니까? 바로 좀비에게 어떤 사람이 물리면은 그 사람이 아직은 좀비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얼마간에 그러나 이미 좀비로 취급을 합니다. 2000년대 이전의 좀비 영화들의 상당수는 그 존재가 물리면은 아직은 인간인지 좀비인지 알 수가 없는 어떤 혼돈 상태가 지속돼요. 그래서 얘를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망설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들에는 그런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좀비가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공존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제거하기도 하지만은 좀비로 변하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돼요. 얘가 아직 좀비가 아니고 여전히 얘는 인간이다라고 믿고 있는 혹은 그렇게 믿고 싶은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같이 살려고 하거나 아직은 얘가 좀비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그 뭔가가 있어서 역설적으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코미디 좀비 영화에서 많이 벌어지는 버전인데 공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들은 그 이전의 좀비 영화처럼 천편일률적인 좀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좀비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뭐 웜바디스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좀비를 물론 2000년대 이전의 좀비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쨌든 좀비예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영화들에서는 좀비와 인간이 공존이 가능하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은 인간이 이미 잠재적인 좀비라는 거예요. 예. 2000년대 이전의 좀비 영화는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인 좀비로 변한다는 그런 식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는 너무 좀비로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인간 자체에 이미 좀비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좀비로 변해도 나도 어느 정도 좀비이기 때문에 너는 너와 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공식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들을 보면은 인간하고 좀비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좀비 영화들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죽이고 빨리 좀비로 변하는 영화들 보면은 그 인간들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징글징글한 좀비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건 좀 섬뜩한 얘기지만은 2000년대 이후의 좀비 영화에서는 좀처럼 이 애도 혹은 장르의 장면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제가 2000년대 이전의 좀비 영화에서 내가 알던 가장 친한 어떤 사람이 다른 존재로 변화가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됐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얘는 빠르게 그냥 제거해야 될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애도나 장례를 치러주지 않죠. 더 끔찍한 장면에서는 그냥 그들을 산에다 쌓아놓고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마치 시체를 생산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러닝 데드와 워킹 데드를 나눠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이 좀비물은 사실은 장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공포물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SF의 하위 장르처럼 보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괴수물의 전통 속에서도 봐야 되고, 사실 이 좀비라고 하는 장르는 어디에 속했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독립적인 좀비 장르 자체로 그냥 규정을 합니다. SF적인 맥락하고 연결지어 보면은 SF가 굉장히 광범위한 시공간을 가지고서 운행되는 것처럼 이 좀비 영화도 그렇죠. 한번 초토되면 지역이 아니죠. 국가,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죠. 최근의 좀비 영화들은. 네.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좀비들이 출현했다가 반짝하고 사라지진 않죠. 최근의 좀비 영화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비 영화들은 SF적인 속성하고도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좀비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공포물이에요. 네. 어떤 괴물들이 출현했는데 얘가 왜 출현했는지 모르겠고 이 괴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서사의 기본적인 스토리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포 영화를 보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이 방식이 이 좀비 영화를 보는 것과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통 이 괴물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탄생하냐면은 사실은 수많은 공포들이 있죠. 우리 시대에 수많은 공포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후 변화, 코로나19,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타자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는 그것을 단순화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공포들을 하나의 공포로 결합해요. 자,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조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게 1978년도인가에 나온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조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문단 말이죠. 근데 이 조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스를 자본주의적 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떤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조스가 나타난 출몰한 지역이 영화에서 보면은 동부 해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공산국가 쿠바가 조스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조스가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 인간들을 습격하는 것은 그 일종의 생태계적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부분은 다 맞는데 그 괴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건 수많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들을 하나의 공포로 치환한 일종의 상징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영화들을 보면서, 공포 영화들을 보면서 쟤는 무엇에 대한 공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모은 게 바로 그 괴물이라는 거죠. 저마다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죠. 이 괴물을 통해서. 자, 이 공포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포 영화는 사실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납니다. 재난을 그리죠. 그런데 이 재난을 잘 보면 그 이면에 어떤 재난을 통해서, 재난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조짐을 예고하기도 하죠. 좀비 아포칼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나 다른 세계를 그리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보통의 공포 영화들 보면은, 재난 영화들 보면은 사실은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를 재건하는 희망을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좀비 영화 보다 보면은 쇼핑센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아주 그 토퍼스죠. 거의 이제 공식인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모여서 쇼핑센터에서 뭐 하죠?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 딱 놓고 나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향유하죠. 이런 영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 재난 속에서 진짜 소망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다 정지돼 있죠. 남은 물건들 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아기다툼하지만은 내가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물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망, 이 소망도 사실은 좀비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자, 이게 공포 영화를 보는 저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버전으로 저는 좀비 영화를 보는 방식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비 영화 볼 때는 두 눈을 열심히 굴려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좀비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좀비라는 괴물은 도대체 어떤 공포에 대한 상징인가 라고 해석하면서 한번 볼 수가 있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가난한, 저기 나중에 킹덤 얘기 잠깐 하겠지만은 그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 대한 은유인가. 좀비를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지만은 그 킹덤에 보면 좀비들이 되게 또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에서 보면은 좀비들이 막 끌려서, 대낮에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끌려서 나오는데
하나의 가족이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얘들이 밤에는 무서운 좀비로 변하지만은 낮에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은 가족들의 이미지로 보여져요. 뭐 이런 식으로 좀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좀비 영화를 보는 방식은 이겁니다. 좀비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비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좀비가 출현했을 때 제일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좀비 영화 볼 때는 좀비를 액션 영화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좀비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비를 뭔가 문제적인 영화로 보게 될 때는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많은 액션 영화들은 저기 SF 영화들 중에서 왜 외계인들이 침입해서 인류가 단결해서 싸우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인류들이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런데 좀비 영화는 특징이 달라요. 분명히 좀비라고 하는 엄연한 적이 있는데 좀비들이 잠깐 물러나 있거나 좀비를 죽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인간끼리 싸웁니다. 이게 좀비 영화가 외계인들을 무찌르는 SF 영화하고 다른 버전입니다. 좀비 영화들 속에서는 인간들이 서로 다퉈요. 뭔가 인간의 어떠한 욕망, 속성, 비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좀비 영화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비 영화가 다른 장르, 다른 재난 영화들,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결합해 일체 단결하거나 하는 식의 SF 영화들과 이 좀비 영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 볼 때는 좀비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것과 좀비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좀비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 자, 그러면은 실제 그 사례를 하나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30초 안에 스토리를 소개하자면은 두 명의 그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이제 그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좀비가 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오빠는 좀비한테 물려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은 막 그 외딴 농가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백인 가족 한 세트,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아주 놀라운 발상이죠. 흑인인 주인공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백인 여성이 같이 그 외딴 집에 머무릅니다. 밤 되니까 좀비들이 막 달려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전 투구가 벌어집니다. 단합해서 이 좀비들과 대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백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백인 가족 중에 가장이죠, 가부장이죠.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흑인 영웅은 열심히 좀비들하고 싸우려고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1968년도 영화거든요. 뭐 베트남전이 일어났던 그 즈음이기도 하고, 이 조지 로메로 감독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좌파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인공으로 결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어려웠던 흑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요. 네, 바로 그 흑인 주인공이 영화의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다. 네, 어떤 결말을 맞는데 그 결말이 가져오는 놀라운 충격도 사실은 이 영화가 달성한 혁명적인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하실 공간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보통 공포 영화에서 지하실은 인간의 욕망이 날 것으로 그냥 무대화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비들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백인 남자의 행태를 한번 잘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좀비들이 들어오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인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지금 함께 싸워야 되는데, 보세요. 이 남자 자기만 살겠다고 총을 들이면서 지금 좀비한테 겨누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겨누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아까 좀비 영화 볼 때 우리는 좀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흑인이 감히 백인을 쏴 죽이는 장면이죠. 당시 공식적인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비열하게 구는 이 백인을 우리의 주인공이 쏴서 죽이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자, 옛날 영화다 보니까 한 남자가 총 맞아서 죽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자, 지하실로 막 내려가는데 앞에서 제가 지하실이 어떤 곳이다, 이 공포 영화 속에서 지하실은 인간의 욕망이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날 것으로 펼쳐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이 백인 남자는 좀비에게 물려서 누워 있는 자신의 딸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봅니다. 그래서 그 딸을 옆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딸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를 감히 정상 가족의 형태를 뒤집는 거죠. 규범적인 가족의 형태를 뒤집는 거죠. 이 아내도 안타깝게 여기 좀비들에게 희생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애초에 등장했던 여주인공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연히 뚫고 일어나서, 이때까지 조용했던 이 여성이 이제 이 좀비들하고 싸우려고 악전고투를 합니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면 바뀌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딸이 아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엄마한테도 다가옵니다. 이걸 이제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규범적인 미국의 백인 이성의 중산층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물어뜯는 일종의 오이디푸스적인 뭐라고 할까, 반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 당시에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됐을 때 그 뭐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삼류 극장에서 개봉됐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그냥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러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기겁을 하고 나왔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좀비 영화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전복적인 힘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전복적인 힘이 사실은 좀비 영화 내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락 영화로도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잘 읽어내면 이제 좀비가 갖고 있는 전복적인 특징도 드러나기도 하죠. 자, 잠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살짝 중간에 정리해 보면은 이 좀비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화라는 말을 썼는데, 초창기 좀비는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흑인 노예입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노예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으로 물 건너가면서 1950, 60년대, 60년대에는 보면 다 쇼핑센터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의 좀비는 노동자 이미지하고 쇼핑센터 근처를 밤새도록 어슬렁거리는 소비자의 이미지를 가장 강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워킹데드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러닝데드로 바뀝니다. 자, 식민지 노예에서 소비자 노동자 군중에 좀비로 바뀔 때는 좀비가 단독자에서 이제 떼 괴물로 변하고, 19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좀비들이 느릿느릿 기어다닌다고 한다면 2000년대 좀비 이후부터는 뛰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좀비는 사실은 여전히 어떤 노예적인 속성,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속성, 탐욕스러운 소비자의 속성, 그 다음에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의 속성도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시대에 이제 바이러스와 생화학 무기, 테러, 이런 현상들과 관련지어서 이젠 이 뛰어다니는 좀비의 이미지는 감염된 생명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글쎄, 한동안은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아마도 좀비 영화들이 최근에 계속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감염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화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좀비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산되고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비의 계보, 족보 한번 이런 것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 관련된 좀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외국 좀비 영화들 중에서 한국이 언급된 좀비 영화는 최초로 이제 월드워 Z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의 이제 원작이죠. 세계대전 Z라고 하는 맥스 브룩스, 이 좀비 문학의 셰익스피어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처럼 많은 작품을 쓰질 않았습니다. 예, 한 3-4권 정도의 소설을 썼는데 이 작품이 워낙 강력하죠. 자, 이 작품 안에는 그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이 이 소설 속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좀비가 중국에서 좀비 바이러스와 좀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 한반도도 작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뭐 2차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38선이죠. 거기서 북한을 내려다 보면서, 북한을 보고 남한을 보면서 좀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정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국정원 직원이 소설 속에서 이제 나레이터로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것의 이제 영화 버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드워 Z에서는 최초의 좀비의 발원지로 바로 한국의 평택의 미군 기지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중국이었는데 이게 왜 영화에서는 한국으로 애꿎게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지만 그걸 통해 한국이 근원지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사실은 이것은 영화에서 추정상의 하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이 되어서, 중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잖아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중국의 시장을 생각해 가지고 이 각본을 쓴 이 브래드 피트가 중국이 좀비 바이러스의 질원지가 아니라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애꿎죠. 얼마 전에 브래드 피트가 또 한국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한국과 좀비가 이렇게 처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좀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다가 열심히 외국 책들을 보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이 생각보다 좀비와 인연이 굉장히 깊은 나라라는 거였어요. 물론 한국에서 좀비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1950년에 6.25 전쟁 때입니다. 자, 이 6.25 전쟁 때 수많은 중국의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여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들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해 전술로 때로 몰려오면서 미군과 한국군을 공포에 빠뜨렸죠. 이게 그 당시에 진짜 미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이어가지고 에드워드 헌터라고 부르는 그 CIA 요원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 중국의 이제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브레인 와싱, 우리말로 이제 쇠뇌시킨다라고 할 때 그 쇠뇌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그 인민들을 교육시키고 하나의 철저한 그 무장 로봇이나 기계처럼 활동시키는 빨간 소책자를 이 중국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서 그 책자의 내용들을 에드워드 헌터라는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거의 대중문화처럼 쫙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조인간처럼, 기계처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좀비처럼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미국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세뇌와 인해 전술을 결합한 내용이 1950년대 미국에서 영화로 나오는데, 좀비가 등장하진 않지만은 외계인들의 포자 씨앗에 감염돼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의 주인공 남녀를 막 쫓고 있는 이 바디 스네처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은 마치 좀비 떼들이 주인공 무리를 쫓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한국은 생각보다 의외로 좀비와 인연이 없지는 않은 나라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무정형적으로 때를 지어서 움직이지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특정한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무리들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한국 좀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는 좀비 일반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국과 좀비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한국에서 좀비라고 하는 괴물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그 전통적인 공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곡성이라고 불리는 영화 한 편의 포스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이 영화를 밤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새나라의 새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가 규율이었습니다. 예. 밤 9시를 넘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에 있는 TV를 본다는 것은 일종의 금기와 금기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공포물을 틀어줬어요. 그 중에 봤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화가 바로 이 여곡성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영화들은 전부 여성들의 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네. 자,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한자로 쓰여져 있는 귀신 귀자에다가 신신자를 써서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은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매장이 필요한 존재죠. 자,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귀환하는 이유, 왜 귀신이 왜 돌아옵니까? 그는 그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뭔가가, 이 현실에 있는 뭔가가 그들의 장래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너 값을 치러라. 현실한테 네 값을 치러라. 네가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귀환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논리를 이제 귀신의 귀환, 귀신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지만은 귀자를 돌아올 귀자라는 한자를 쓰면은 그것도 귀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좀비물은 귀신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아니라 돌아온 신체죠. 귀신이죠. 오른쪽에 있는 한자로 귀신이죠. 한국어의 귀신이라는 낱말을 한자로 조합하면 이렇게 재밌는 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이건 아직까지 가설이긴 하지만 한국의 좀비 영화에는 일부분 저 여곡성이나 이런 그 한국의 여성이 귀신이 돼서 등장하는 이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러한 귀신의 역사의 맥락하고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귀들이 과연 우리 시대의 좀비들과 완전히 무관한 존재인가? 아신전을 이따가 아신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한국의 최초의 좀비 영화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괴시라는 영화인데 이건 표절작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사건들, 죽은 지 3일이 지난 용돌이가, 이름이 용돌이가 뭡니까? 예, 용돌이가 되살아났다. 자, 근데 이 용돌이가 어쨌든 이 표절 영화긴 하지만은 이 용돌이가 무슨 한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 용돌이는 남자예요. 그리고 얘가 죽은 지 어떻게 되살아났냐면은 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 미국인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지가 있습니다. 무슨 그 통신을 연구를 하는데 그 주변에는 숲과 나무들이 있는데 새소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 통신의 영향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살아나요. 그런데 이 죽은 존재가 되살아난 이 존재는 마치 또 귀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별은 남자인데 여기다가 왜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다 랜턴 하나 켜면 귀신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에다가 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볼만한 저는 괴수 영화라고, 괴물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1980년에 다른 해외 영화를 표절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최초의 좀비 영화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드문드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문드문 여러 좀비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2016년에는 한국에서 이른바 좀비라는 존재가 이렇게 때로 뛰쳐나오고 그 좀비 영화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한국 좀비 영화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16년도에 곡성 같은 또 다른 호러물이 나와서 거기서는 시골 좀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저는 이제 연상호의 좀비 3부작 그 중에서 특히 부산행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 좀비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좀비를 그린 연상호의 영화가 연상호 자신이 자신의 영화를 만들면서도 염두에 뒀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이 빚과 깊은 연관이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대담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빚이라는 것은 금융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결정짓는 경제적 관계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좀 더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빚이라는 것은 거기서 파생하는 채권자, 보통 이제 채권자는 국가나 은행이 되기도 하죠. 예. 거의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실 빚을 지고 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등록금을 아버님,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나 뭐 인척이 지불하는 결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아마 국가를 경영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한 다음에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인의 부채는 지금 뭐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바로 그 사회적인 방식이자 실존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신뢰와 약속, 그렇죠? 신용의 관계가 있고, 채무 불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유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가 국가에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걸 언제 갚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빚이 갖고 있는, 요 빚에 대한 이야기들은 빚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인 제가 어떤 책들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비 영화들, 특히 연상호 감독의 영화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행이라는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행에는 하필이면 이 사람이 빚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게 만드는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개미들을 가지고서 착취를 하면서 먹고 사는 펀드 매니저 주인공 서구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존재예요. 자,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재앙의 공범자입니다. 그 다 망해가던 기업, 그 기업이 하필이면 바이오 기업이에요. 바이오는 라틴어, 그리스어로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죽어가는 기업을 되살렸어요. 예, 막 주가 조작하고 해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재앙의 공범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공적으로는 그런 존재인데 사적으로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뢰, 신용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딸 수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존재로 드러나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략 아실 겁니다. 예, 막 생일날에 선물을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날에 선물 사온 것과 똑같은 선물을 또 사오는, 그렇게 집안에서 무관심한 존재죠. 그래서 뭐 아내한테 이혼도 당했고, 예,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가 진행되면은 어떤 서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적인 인물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신용 혹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바로 재난 상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딸을 구하는 스토리로 빚을 갚겠죠. 서구가 수완을 구하는 스토리로 빚을 갚을 겁니다. 자, 이 영화를 제가 처음에 극장에서 보는데 그 서구가 자신의 딸을 구하는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막 나오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다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약간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네 딸을 구해서 네 딸에 대한 빚을 갚았지만은 네가 바이오 기업 회생시킨 그 빚은 못 갚았잖아. 너 지금 네가 네 딸 구하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네가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 기만적인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이 영화가 전혀 뭐 감동적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의 신파의 스토리와, 게다가 이 영화는 처음에 개봉될 때 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비라고 했으면 아마 이 영화의 관객이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인데, 일부러 좀비라는 괴물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 포스터를 만들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번 영화입니다.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었죠. 자,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대단히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2016년도의 역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면은 우리 시대의 이제 키워드죠.
그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스스로를 갈라놓고 나는 올바르고 너희들은 그런지, 이 혐오라고 하는 정동 혹은 혐오라는 감정이 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앞에서도 저는 좀비 영화 볼 때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좀비들이 어떤 존재인지 묻는 것만큼이나 좀비 사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떤 본 모습을, 어떤 민낯을 보이는지가 또 좀비 영화를 보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이른바 영화에서 한 13호 칸인가요?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주인공 서구하고 그의 일행들이 이제 막 그 다른 칸의 사람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가 분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착한 아버지, 착한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용석이라는 인물이 이른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는 악한 인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니들 좀비들하고 싸우다 왔는데 좀비한테 혹시 물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TX 기차의 KTX 열차의 15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사일생으로 서구와 그의 일행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면서 이곳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상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동석 있죠. 마동석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좀비들에게 희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와 그들이 하나의 칸 안에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특히 좀비들을 물리치고서 되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은 무엇보다도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공포의 눈빛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이 눈빛은 바로 공포의 눈빛에서 혐오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앞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의 모습과 너희들은 이미 감염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이죠. 예,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막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의 칸 안에서 지금 우리들과 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물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그 야구부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여기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나가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지금 기차칼에 숨어든 노숙자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어디서 나가, 너는 빠져, 혹은 너는 이미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 나가,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일 사람이 바로 노숙자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5칸으로 들어와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한 다른 칸으로 추방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다음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마치 복수를 당하듯 좀비 떼들에게 전부 다 물려서 몰살당하는 이야기로 일종의 권선징악 같은 방식으로 징계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특히 부산행에서 전반적인 스토리 안에서도 우리 시대의 어떤 혐오라는 정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해서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는지와 관련돼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빛입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눈빛이 나중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혐오의 눈빛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영화 감독이 아주 잘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행은 어쨌든 간에 일종의 해피 엔딩으로 다행히도 끝나긴 하는데, 사실 원래 이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애니메이션의 진짜 리얼한 현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 빚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영화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요. 여기에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없진 않은데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공 혜선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다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신발을 신고 뛰다가 나중에는 맨발로 뜁니다. 맨발로 뛰는, 그리고 미성년자에다가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탈출을 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의 포주인 석규라는 인물이 나오죠. 두 사람은 채무자, 미성년, 채권자, 포주의 관계로 그려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화에서 가장 보기 괴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혜선의 남자친구, 혜선과 혜선의 남자친구 기웅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 심리적인, 일방적인 착취의 관계이며 동시에 의존 관계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괴로운 장면 하나가, 분명히 이제 혜선은 기웅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애초에 이제 창녀촌을 빠져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웅은 그걸 가지고서 혜선을 또 다시 착취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혜선의 그 이미지를 자고 있는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무슨 영상 같은 사이트에다 올려놔서 이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남자를 구하는 그런 일을 기웅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혜선과 기웅은 갈라집니다. 혜선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고 기웅은 그런 혜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혜선이 기웅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착취하는 바로 그 인물에게 의존해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계속 원하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이 영화에서 가장 포인트인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보는 사람이. 네. 자, 이 영화 속에서는 거의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혜선과 석규,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혜선과 기웅은 서로가 서로를 마치 좀비처럼 뜯어먹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웅과 석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그 혜선을 좀비들로부터 도망치는 혜선을 기웅과 석규가 함께 찾아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기웅은 석규의 정체를 잘 몰라요. 하여튼간에 영화에서 이건 스포일러가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파멸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뜯어먹고 먹히는 관계, 좀비적 관계죠. 게다가 부산행은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간에 생존자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생존자는 발생합니다. 근데 서울역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다 파멸로 끝나죠. 이게 원래 연상호 감독이 자신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구현했던 세계하고 잘 맞아 떨어지죠. 자,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심리적 빚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장면 하나를, 이 장면이 이 대목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자고 있는 혜선의 몸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이른바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기웅의 수작질을 보고서 혜선이 막 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여기서 뜯어먹고 먹히는 관계에 그런 설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혜선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나이트 일을 조만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좀 그 돈을 좀 벌어라 하니까 이제 혜선이 나는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기웅의 대사를 한번 잘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창녀촌에서 빼주고 너의 구세주가 됐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는데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혜선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관계.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존재에게 바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긴 관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빚의 관계가 혈연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속되는 게 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혜선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혜선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예전에 다른 글에서 빚의 유대가, 빚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혈연의 유대보다, 혈연 그러니까 아버지, 딸 이런 식의 유대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봐도 굉장히 착잡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상호 감독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특히 부산행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봅니다. 3부작을 찍어서 마지막으로 반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신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우리 관객을 버렸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망작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볼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두 영화 부산행이나 서울역의 문제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작품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볼 영화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뭐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재난 영화의 모티브로 자주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비 영화하고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1년치 사이를 두고 나왔던 이 영화 살고 싶다면 뛰어라라고 하는 이 모토가 달려있는 엑시트라는 영화하고 이 해시태그 살아있다를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되게 똑같죠.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설정만 바뀌었습니다. 이 엑시트에서는 어떤 미치광이 원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독가스를 뿌려가지고 그 재난 사태 속에서 오래전에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관계였던 이 취직을 못한 한 백수 남자애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자 후배,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맺어주는 게 이 재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있다 해시태그도 우리 주인공 남자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저쪽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남모른 여성과 이 좀비 사태를 뚫고서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 결합한다는 그러한 예고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편의 영화 속에서 아주 재밌는 사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말을 하자면은 아무리 재난 사태가 일어나도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두 편의 영화는 다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저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론으로 실제로 이들은 생존자들을 알아내기도 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모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해시태그 살아있다 같은 영화는 좀비 영화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적인 존재, 테크놀로지적 공포적인 존재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영화가 아닌가. 아무리 좀비 사태가 일어나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이 가능한 드론이라고 하는 사물이 출연하는 새로운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시태그 살아있다는 영화 자체로서는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의미의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적 결과물이 혹은 이 기술적 산물이 오히려 앞으로 더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추정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계속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비라고 하는 존재들이 계속 서구에서도 진화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으로 들어와서 또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존재로 계속 바뀌는지 관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개봉된 이 킹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K 좀비의 진화의 한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사극의 방식으로 그려졌지만은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미있게 뭔가 야, 한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이랬구나. 뭐 1980년대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판타지에 그 당시에는 막 일본의 중세 시대나 이런 전국 시대를 그려냈잖아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갓을 아주 아름답게 쓰고 복장이 정말 수려한 이 조선의 중세 시대를 마치 그 외국인들 보기 좋게 재현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배경이 조선 시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었던 그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파국에 도달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 임진왜란의 서사의 스토리하고 이 킹덤의 스토리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비 사태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 동래성입니다. 자, 원래 이제 역사에서도 동래성은 일본군의 최초의 침략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서 나오는 임진왜란적 설정은 일종의 약간의 대체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아주 단순한 구도를 통해서 저는 사회적 모델을 참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에 중세의 신분제는 딱 세 개죠. 뭐 왕족, 그 다음에 양반이 있고 뭐 백성이 있죠. 물론 이 백성도 나누어집니다. 국가 안에 있는 백성이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에 있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배제된 존재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분 사회 모델을 단순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뭐 말하자면은 한 나라가 있으면은 머리가 있겠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뇌와 기술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가슴이 있겠죠. 이쪽이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세계고 양반들의 세계고 지식인들의 세계일 겁니다. 그리고 재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백성이죠. 이거는 저기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신분설, 세계의 신분설하고도 통하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는 그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리바이어던의 신체 구조하고 또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동아시아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말 그대로 사악하고 쓰레기 같은, 정말로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들과, 그 다음에 자기 먼저 살기 바쁜 일부 양반 세력들, 그리고 대다수의 굶주림에 빠져가지고 각자 도생 공도동망 이렇게 혼자 살아남고 같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죽어라 뛰어다니는 백성들,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킹덤을 보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킹덤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란 무엇이고 국경이란 무엇인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나라에 속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신전에서 잘 그려졌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신전은 가족과 자신의 부족을 모두 잃은 한 여성의 한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좀비들을 움직여 가지고 복수를 실행하긴 하지만은,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한국의 여귀가 출연하는, 원귀들이 출연하는 영화 속에서 한을 가진 여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이 킹덤 시즌 1은 이제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썼던 작가에 따르면은 그래서 시즌 1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초점화돼서, 다시 말해서 좀비로 변하는, 혹은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모든 이들이 좀비로 변하는 망하게가는 나라를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왕세자죠. 세자 이름이 하필이면 창입니다. 창. 이 창이 하늘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연다는 그 창세기의 그 창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한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정상 상태로, 정상 국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신체 중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영서사를 부각시키는 게 이 킹덤 시즌 2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킹덤 시즌 1은 사실은 그 이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 아신전을 통해서 드러나죠. 킹덤 시즌 1의 프리퀄 이야기죠. 사실은 이 아신전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복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기서 부르는데, 이제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한번 어떤 얘기들을, 이 재미있는 일종의 사극과 결합하는 좀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는 국가나 국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원래 임진왜란에서도 동래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도가 점령을 당해가지고 막 문경세제까지 좀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 왜군들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바로 문경세제까지 들어오다가 막혔습니다. 거기서 조선의 명장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명장은 아니었던 신립이라는 양반이 거기서 일본군을 막다가 전사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스토리가 이제 좀비물로 바뀌면서 바로 이 문경세제를 막음으로써, 이 왕이 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조악주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어떤 국가라는 신체의 머리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죠. 근데 아주 탐욕스럽고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 문경세제를 틀어막음으로써 자신이 이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야심을 품는 이 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신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특수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이 아신전의 이야기는 보시면 여기 두만강을 사이로 두고서 이 파조위는 여진족들입니다. 여진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부락은 파조위와 같은 여진족 출신들인데, 조선, 여기서부터 국경을 통해서 이쪽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인들에게 복무하면서 일종의 2등 시민, 명예 시민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사실은 파저위와 조선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이용당하기 좋은 존재인 이 번호부락이 나옵니다. 이 번호부락의 출신의 인물이 아까 그 전지현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아신입니다. 그리고 이 번호부락이 바로 이 파저위와 조선 사이의 등살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그 희생됐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아신이고, 그런 아신이,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백성도 아닌, 그리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닌 존재가 양쪽에 전부 다 복수하려고 바로 그 좀비를 만드는 생사초라고 하는 문제적인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사방에다 퍼뜨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 시즌 1이 바로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왕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생사초라는 풀을 꽂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왕은 죽지 못하고 다시 되살아나서 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좀비가 됐을 때, 좀비가 되니까 더 이상 통치를 못하니까 조악주라고 하는 대감이 바로 그를 대신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킹덤 시즌 1, 2의 스토리의 밑절미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국가와 국경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킹덤 시즌 1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좀비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포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압축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좀비를 통해 좀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하나만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은 봉두남발한 미친 괴물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좀비가 되었는지 보면 다 굶주린 상태에서 뭔가 잘못 먹다가 그렇게 됐죠. 그게 바로 시즌 1에서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초반부에 나왔는데,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영신이라는 인물이 산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사실 이게 사슴 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짐작은 대충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영신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 속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존재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문제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은, 자, 이 영신이 아주 리얼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 지금 전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다 자신들의 자식이나 부모나 누구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준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 어차피 먹고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런 식의 대단히 냉혹한 현실주의 논리를 설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영신입니다. 자, 시즌2에서 이 영신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 국가에 대한 원망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은 그 수망촌이라고 하는, 수망촌이라고 불리는 그 나병 환자들의 동생을 보낸 형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살고 있는데 거의 백성 취급을 못 받죠. 그런데 킹덤 시즌2를 잘 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조선군이 너무 열세다 보니까 그 조악주 대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현 대감이라고 우리의 킹덤에서 주인공 세자편에 서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짜냅니다. 생사초라는 풀이 있다. 이 풀을 저 수망촌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을 되살려라, 좀비로. 그러면은 그들이 일본군들을 전부 다 무찌를 거다. 실제로 그렇게 무찌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앞에서 나왔던 영신이라는 인물이 그 수망천 그 묘비 비슷한 것을 지나가서 봅니다. 여기서 큰 싸움이 있었고 조선군이 일본군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수망천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백성 취급을 못 받는 존재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죠.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에 그 배제된 자들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킹덤은 그 외관상 그 화려한 액션 안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이 외관상 굉장히 화려한 이 액션 좀비물 안에서도 국가란 무엇인가,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김은희 작가, 이 김은희 작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아주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을 이 드라마 속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아신전의 한 장면인데,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번호부락의 이 번호부락이라고 하는 조선에도 끼지 못하고 여진에도 끼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진족 사람이면서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망해가게 되냐면은, 그 앞에 그 지도에 보면은 폐사군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다시 보시면은 저쪽 번호부락 오른쪽에 폐사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뭔가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이 음산하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곳에 조선군이 뭘 키웠냐면은 인삼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파저위 사람들이 몰래 그곳에 들어가서 인삼을 캐다가 바로 조선군한테 멸족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 바로 생사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선하고 지금 파저위하고 싸우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파저위에서 이걸 알게 됩니다. 야, 니들이 우리 죽인 거 아니냐 하니까 조선군이 다시 계책을 세워서 사실은 번호부락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파저위에 의해서 번호부락이 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선과 파저위가 번호부락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서 혼자 살아남은 아신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신전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부락이 불타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신은 황망한 표정으로 이 마을을 쳐다보게 됩니다. 모두 다 멸살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끼지 못했던 부족 사람들의 서러움 같은 게 이 아신에게 완전히 체화되겠죠. 자, 이 아신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선군 편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깎으면서, 그리고 아주 용맹한 사냥꾼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수련하면서 복수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장면이 바뀌었는데 성인이 된 아신이 우연찮게 자신의 부족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관련된 비밀을 이 조선군 부대의 문소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수망촌의 비밀을 우리의 영신이라는 인물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전지현은 특유의 그 무표정을 가지고서 조선군 하나 둘씩 전부 다 죽이고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른바 파저위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파저위가 아니라 번호부락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조선군과 지금 이쪽에 있는 여진족들이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전쟁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의 마을을 희생시키기로 둘이 협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본오브락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오브락의 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오브락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K 좀비는 계속 진화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는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됐는데요. 저는 이 좀비 드라마는 사실 뭐 저기 학교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단히 잔혹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도 그거죠. 뭐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따, 그 왕따를 당한 아들을 어쨌든 간에 아들을 키우는 그 아버지인 과학 선생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세계를 망하게 시킨다는 거죠. 저기 프랑켄슈타인에서 비롯되는 그 크레이지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좀비물에서도 새롭게 등장해서 세계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특색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한국에서 좀비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재밌는 대사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좀비들이 등장하니까 우리의 주인공 여기 지금 그 책상 윗칸에 혼자 떠돌아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부산행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산행은 2016년에 나왔고 지금 우리 학교는 2021년에 나왔는데 거의 4, 5년 만에 나온 드라마가 자신의 영화 속에서 야, 이거 부산행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화 자체, 이미 나온 영화 자체를 의식해가지고 대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좀비가 왜 학교에 나오는 거야? 영화에 나와야지. 자, 이런 식의 대사들, 이걸 일종의 뭐 자기 반영성이라고 하죠. 장르의 자기 반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비물들은 한국에서 계속 진화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좀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었던 좀비 영화에서는 보면은 의미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또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부산행에서 딸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혹은 반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킹덤 시리즈도 어쨌든 간에 한 나라 신체인 머리를 갖고 있는 왕세자가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그 와중에서 이제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친구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 같은 것이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의미 있는 삶 혹은 의미 있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삶과 죽음의 편에서 우리나라 좀비물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인,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은 것이 삶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좀비물, 사실은 이건 좀비물의 기본적인 모티브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좀비물에서는 특히 살아있다, 해시태그 살아있다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살아남으면 뭐든 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해시태그 살아있다 반대편에 저는 조선 땅에 있는 것과 여진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 절멸 그 자체가 목적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살아있지 않게 만드는 아신전 같은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이 서울역에서는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부정하는 것 같죠. 이곳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삶에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좀비 아포칼립스가 갖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형태의 삶과 세계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어떠한 판타지도 없이 그냥 여일하게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돼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절멸시키는, 아까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닌 바이러스가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좀비물, 오로지 살아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좀비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절멸시키려고 하는 한 사람의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이야기. 이 안신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한국의 원한을 갖고 있는 역위에 서사하고 연결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죽는 것 자체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서울역 같은 작품이 여기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하나의 도식처럼 느껴져서 약간 도식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현재까지 읽은 좀비물의 내용은 대략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방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좀비는 무엇에 대한 은유이긴 하지만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좀비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치환한 그런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비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적 속성 혹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은 괴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는 좀비는 2000년대 들어서 예전에 이른바 느리게 걷는 워킹데드에서 러닝데드, 빠르게 걷는 좀비 혹은 빠른 좀비,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걷는 좀비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좀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에게 빚을 지면서 서로를 악착같이 뜯어먹는 자본주의 시대의 괴물이 아닐까. 당연히 이런 사회 속에서는 혼자 살아남고 뭉치면 죽는, 각자 도생하고 공도동망하는 시대의 괴물이라는 말로도 바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킹덤 시리즈에 와서는 바로 내가 국가 안에서 여전히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민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혹은 이런 국가와 저런 국가 사이에 어디에도 끼지 못한 난민은 아닌가,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서 저는 이 킹덤 시리즈는 의미 있게 고찰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장르가 안착이 되었다는 신호죠. 영화 속에서 이미 다른 좀비 영화에 대해서 막 언급하면서, 야, 좀비가 왜 여기 학교에 왜 나타나? 야, 지금 좀비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부산행, 우리가 본 부산행에서 본 것 같지 않아? 라고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르의 자기 반영성은 이제 이 좀비 장르가 한국에 완전히 안착됐다는 것에 대한 신호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비가 나왔으니까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